북한 지하 수백 미터 아래 화강감을 층층이 뚫고 내려간 깊이 200m에서 300m 사이 그곳에 김정은의 최후 지휘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가진 재래식 무기 대부분은 저 깊이를 정면으로 관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3톤짜리 GBU-57 벙커버스터조차 공식적으로 관통 가능한 깊이가 철근 콘크리트 기준 약 60m 수준이고 안반층 기준으로는 실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바라보던 해외 전문가들이 최근 갑자기 조용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방법을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보도한 하이코어 비행시험 성공입니다. 하이코어는 마하 6, 즉 시속 약 7,400km, 초속 약 2.09km로 비행했습니다. 대기와 충돌하며 섭씨 2000도 이상 고온이 발생하는 구간을 견디고 비행을 이어간 사실만으로도 해외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속도는 미국의 AGM-183A가 최대 마하 8에서 개발 실패, 중국 둥펑 17이 마하 5 내외의 안정적 운용 논란, 러시아 아방가르드가 마하 20처럼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서 한국이 이제 막 참여한 수준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 진입 장벽을 뚫고 올라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신이 더 놀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이 하이코어 시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목표 속도를 초과 달성했고 데이터 확보에 성공했다는 사실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해외 전문가들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지금 보유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수준이 이미 상상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무5입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톤급, 이는 미국 벙커버스터의 6배에 달하는 질량입니다. 발사 순간 가해지는 가속도, 탄체가 버티는 압력, 충돌 시 운동 에너지 등을 계산하면 현무5는 지하 100m 안팎의 목표까지 충격 파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만약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3000에서 5000km급까지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한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능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현무5가 그렇게 강력함에도 북한의 일부 핵심 벙커는 깊이가 200에서 300m로 평가됩니다. 직선으로 꽂아 넣는 탄도탄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불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이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빨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다른 나라의 HGV 목적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미국의 다크 이글은 사거리 약 2,800km, 고속으로 방공망을 뚫고 지상 표적 타격하는 용도입니다. 또 중국의 둥펑 17은 사거리 1,800에서 2,500km, 마하 5 내외 속도로 기동해 지역 봉쇄를 목적으로 합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마하 20 이상 주장하면서 ICBM에 탑재하는 핵 억제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세 나라 모두 표면 목표를 타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목표는 지하 수백 미터, 그것도 화강감층을 통째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물입니다. 다른 나라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죠. 그래서 한국은 사거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거리를 2000km 전후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멀리 날아갈수록 활공체 속도는 떨어지고 지하 관통에 필요한 충돌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한국은 사거리 대신 속도 유지력과 낙하각 확보, 그리고 질량 증가라는 매우 기묘한 선택을 합니다. 이 방향은 세계 어느 나라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독특한 전략입니다. 하이코어의 마하 6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 시범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활공체가 고도 20에서 30km 구간에서 속도를 잃지 않고 기동하며 목표에 접근할 때는 낙하 에너지를 최대화해 지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은 마하에서 육충격에도 작동하는 신관과 초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탄체 재료, 그리고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로 전환되는 기동 알고리즘이며 지하 목표 위치 오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m 내로 줄이는 종말 유도,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의 초기 버전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하 300m 벙커 관통이라는 미션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하지 않지만 한국은 이 목적 하나를 위해 활공체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외신들이 한국을 새로운 극초음속 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체는 단순히 빠른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 요새 파괴 전용 활공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무5가 수직으로 때리고 극초음속 활공체가 사선으로 꿰뚫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목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합,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한국이 유일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정량 데이터만 종합해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현무5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무기, 즉 지하 300m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 최초의 극초음속 관통 활공체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제 본론에서 그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가 왜 세계 그 어떤 극초음속 무기와 비교조차 어렵다고 평가받는지 그 이유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다른 나라의 극초음속 무기를 보면 각 나라가 어떤 전장을 준비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한국은 그들과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중국의 둥펑 17을 보겠습니다. 사거리 1800에서 2500km, 비행 속도 마하오 전후, 활공체 자체 길이 약 11m로 추정됩니다. 설계 목적은 넓은 지역 봉쇄와 방공망 교란, 즉 넓고 빠르게입니다. 중국은 대만, 일본, 괌 같은 바다 건너 표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과 장거리 활공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깊이 그런 건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더 파격적입니다. 무게 약 2톤, 길이 5m대, 작전 속도 마하 20 이상. 하지만 실전 임무는 지하 목표 공격이 아니라 핵탄두 운반입니다. 대기권을 마하 20으로 스치며 내려오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고 목적도적 도시 혹은 군사기지를 넓게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관통에 최적화된 형태가 아닙니다. 미국의 다크 이글은 사거리 약 2800km급으로 전개 의도는 지상 표적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재래식 장거리 타격입니다. 21인치 직경의 공통 활공체인 C, HGB를 사용하는데 미국은 이 활공체를 잠수함, 구축함, 지상 발사대에 모두 탑재해야 했기 때문에 크기와 질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플랫폼 호환성이 미국 활공체의 가장 강한 제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세 나라가 공통으로 한 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하 200에서 300m 벙커라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상대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형 극초음속 활공체의 독특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사거리 대신 관통력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형 활공체는 사거리 2000km 전후로 예상되지만 이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 제한입니다. 활공체가 멀리 날수록 마찰열과 공력 손실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하 300m 벙커를 열기 위해 필요한 충돌 속도는 최소 마하 5 이상, 에너지는 수백 메가줄 단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활공체는 일정 거리만 비행하고 낙하 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디자인을 택합니다. 한국형 활공체는 크고 무겁습니다. 둥펑 17이 15톤급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형 활공체는 비행체 자체를 기존 활공체 대비 20에서 30% 이상 크게 설계할 가능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량이 늘어나면 같은 속도에서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속도는 마하에서 6으로 확보했고 남은 건 M, 즉 질량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M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대한 비행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한국만 가지는 지리적 강점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활공체를 잠수함, 수상함, 지상 플랫폼에 모두 싣기 때문에 체적 제약이 극심합니다. 한국은 육상 발사대 중심 운용이 가능합니다. 즉 발사 차량 하나만 커지면 됩니다. 이건 비용과 기술 그리고 구조 모든 측면에서 한국에게 엄청난 자유도를 줍니다. 전 세계에서 플랫폼 제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활공체 내부에는 폭약보다 훨씬 비중 높은 고밀도
관통체가 들어갑니다. 기존 벙커버스터가 폭발력으로 벽을 깨부순다면 한국형 활공체는 속도와 질량으로 안반을 갈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현무5 개발 과정에서 이미 마하사 이상 충격에서도 작동하는 신형 신관을 개발 중이며 이는 활공체에 들어갈 업그레이드 버전의 기반이 됩니다. 종말 단계에서 활공체가 20km 고도에서 3초 만에 지표로 떨어질 때 충돌 속도는 마하에서 5 수준입니다. 이 속도는 철근 콘크리트를 녹여서 밀어내는 수준의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이 하이코어의 마하 6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실험 수치가 아니라 활공체 탄체가 받아야 하는 열, 압력, 진동, 기동 계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활공체에 필요한 구조 해석 데이터를 실제 비행으로 확보한 셈입니다. 미국도 실패한 영역을 한국은 조용히 성공시켰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 한국형 활공체는 지하 300m 관통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임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전 세계에서도 한국만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활공체는 다른 나라의 어떤 무기와 비교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무5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결합시킨 나라가 됩니다. 적 지휘부가 어디 숨어 있든 그 깊이와 각도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공격 체계, 이 조합을 갖춘 국가는 지금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은 25년 8월 6일 새로운 벙커버스터 개발 영상입니다. 미 공군 GBU 31J담이 최대 1.8m 관통에 머무르는 현실과 견주면 KH 버스터는 동급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예고하며 한국 항공력의 스텔스 벙커버스터라는 마지막 퍼즐을 끼워 넣었습니다. 북한이 600개가 넘는 지하갱도에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숨긴 채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지금 한국 공군은 피격률 제로에 가까운 스텔스 타격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2000파운드급 관통탄 KH 버스터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7월 세미나에서 KF-21EX 내부 무장창을 3.2 세제곱미터로 확장해 같은 그 벙커버스터 2발을 숨긴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세계 항공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해당 발표를 두고 동급 전투기 중 유일하게 900kg 급 관통탄을 스텔스 상태로 투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F-35A와의 직접 경쟁 구도를 언급했습니다. 그 직후 국내 매체 비즈한국도 시제기에서 제거된 가변 프레임 덕분에 BLU-109급 폭탄이 기체 내부에 그대로 들어간다며 한층 구체화된 적재 구조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새로 설계된 전기식 도어 액추에이터가 개폐 시간을 6초 이내로 줄여 폭격 직전까지 레이더 노출을 최소화하는 점이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KH 버스터 개발은 단순히 국산 폭탄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략 타격 체계를 완성한다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스텔스 기체와 벙커 버스터를 한 패키지로 묶으면 공군이 대비하던 벙커 다중 타격, 추가 관통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D와 LIG 넥스1은 2023년 하반기에 공동 개발을 선언한 뒤 불과 14개월 만에 시제품 1차 투하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이뤄진 첫 시험은 강화 콘크리트 3m 슬래브 관통 성공률 92%를 기록해 목표치 8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엔 카이가 KF-21 시험 비행 1300회를 통해 수집한 구조 응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무장창 탄체 간 진동 동조 문제를 초기에 잡아낸 AI 헬스 모니터가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럼 북한 벙커를 뚫는데 왜 2000파운드가 필요할까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해 프로그램에서 철근 콘크리트 3m 두께 지하 시설을 단발로 무력화하려면 BLU-109급 이상이 필수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대북 억제력 공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공군이 외부 하드포인트에 달던 수입폭탄을 내부로 옮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도 스텔스 상태를 유지하면 목표 접근 시간이 40% 단축되고 적 레이더 경보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KH 버스터는 전두부의 고경도 텅스텐 합금을 사용해 압축 강도 5000psi 콘크리트를 6m까지 관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BLU-109 관통,
가능 깊이인 1.8m 대비 최대 230% 향상된 수치로 진입속도 300m/s, 폭발 전 지연 시간 50ms 조건에서 검증되었습니다. ADD 관계자들은 기존 BLU-109가 화약량 240kg에 머무는 데 비해 KH-버스터는 고폭 290kg을 유지하면서도 탄체 중량을 동등하게 맞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성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즈 배럴 일체형 3D 프린트라는 숨은 카드가 있습니다. 시제품 초기엔 고속 투하시 폭풍으로 인해 탄체가 불규칙 회전을 일으켜 무장창 대화에 간섭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전두부와 몸통을 단일 공정으로 적층해 접합부 좌구를 제거했고, 결과적으로 탄체 강성을 17% 끌어올리면서 질량은 4% 줄였습니다. 이 기술은 현무5 탄두 케이싱 제작 경험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까지 외부 학회 발표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비화로 분류됩니다. 가격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발당 예상 단가 19만 달러로 책정된 KH 버스터는 BLU-109 J단 패키지가 27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30% 저렴합니다. 이는 국산 GPS INS 모듈, 레이저 시커, 텅스텐 소재를 모두 국내 조달해 환율 변동에도 가격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전량 수입 부품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국산 화율 78%를 달성하면서 유지비 역시 25% 절감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술 운용 유연성입니다. KF-21EX는 블록2부터 외부 파일런을 제거한 올 스텔스 구조로 작전 반경이 감소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연료 탱크와 무장창을 모듈 인서트 방식으로 결합해 폭탄을 싣지 않는 장거리 정찰 임무땐 동일 공간에 550리터 보조 연료팩 2개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부 탱크 없이도 공중급유 한 번으로 서울 타이페이 왕복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KH 버스터 개발은 기술 주권 확보라는 전략적 레버리지까지 제공합니다. 최근 미 의회가 무장 수출에 대해 동맹국 선별 허가제를 강화하면서 BLU-109 같은 핵심 벙커 버스터는 수출 허가 절차가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이 자체 벙커 버스터를 보유하면 유사시 동맹 판매 지연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 억제 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한국 군사 산업의 새 수출기를 열 안보 이중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 미군이 운영 중인 BLU-109J담은 강도 5000psi 철근 콘크리트 1.8m 관통에 그치고 GBU 57MOP는 13톤 탄체로만 가능한 과잉 화력이어서 전술기로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반면 KH-버스터는 907kg 체급을 유지하면서도 텅스텐 복합 전두부와 고폭 290kg 배합을 통해 동일 조건에서 3m 플러스 알파 관통을 목표로 삼으며 KF-21EX 내부 무장창 덕트와의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탄체 비중을 7.8에서 7.4로 조정해 질량 중심을 기체 CG와 40cm 이내로 묶었습니다. 이는 폭탄 분리 순간 기수 및 균형각 변이를 0.4도로 억제해 고속 하강에서도 스텔스 형상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공군조차 BLU-109를 투하할 때는 F-15E의 외부 스테이션을 쓰므로 RCS가 최대 0.1제곱미터까지 튀는데 KF-21EX와 KH 조합은 0.045제곱미터 미만을 유지해 레이더 탐지 거리를 32% 단축합니다. 내부 구조도 차별화됩니다. KH-버스터는 노즈 배럴 일체형 3D 프린트 공법으로 접합부 취성 파괴를 근본 차단했고, 이 공법 덕분에 항력 계수가 동급 대비 11% 낮아되어 BLU-109보다 투하 속도를 25m/s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고속 관통 후 50ms 지연 폭발이 가능해 얕은 갱도에서는 포가 비갱도 안쪽으로 퍼지는 실험 결과가 확보됐습니다. 대공형 공학구동 시커를 쓰는 미 J담과 달리 국산 GPS INS 레이저 혼합 모듈은 전력 소모를 32W로 줄여 반결판을 경량화했고, 그 공간을 고폭 충전으로 돌려 파괴력을 키웠습니다. 탄두, 유독, 케이싱 세 파트를 국내 공급망으로 묶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억제했고, 전량 도입하던 텅스텐 합금을 양산 포항제철의 고분말 HIP 라인으로 전환해 소재 자립도까지 달성했습니다. 전략 측면에서 가장 큰 이득은 적시 타격 역량입니다.
기존 F-15K 편대가 MSK 갱도 목표를 처리하려면 BLU-109 네발로 1차 관통 후 2차 재공격까지 20분이 필요했지만 KF-21EX 2대가 KH 버스터 4발을 싣고 스텔스 침투할 경우 단일 웨이브로 같은 표적을 8분 내 무력화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30분 내 북부 지하 시설 70%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플랫폼 수가 18% 감소해 전투기 가동률 부담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호주, 사우디 등 스텔스 전투기 운용국이 BLU-109 추가 구매 승인을 매번 국무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3국 무제약 판매가 가능한 900kg급 관통탄은 향후 방산 수출 파생 효과를 배가시킬 카드입니다. KH 버스터는 이미 UAE가 차세대 전투기 패키지 RFI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연간 150발 규모 글로벌 니치마켓을 노린다는 것이 방사청의 내부 목표입니다. 기술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텅스텐복합 비파괴 검사 기술은 K2 전차 신형 날탄과 현무투 관통탄에도 곧바로 응용되며 3D 프린트 모노코크는 현무포 탄두 세대 교체 사업의 핵심 솔루션으로 묶여 탄체 경량화, 자가 GPS 시커, AI 유도 삼각 혁신을 촉진합니다. 더 나아가 KF-21 EX 블록 3 이후 계획된 스마트베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KH 버스터 탄체를 그대로 활용해 익스펜디드 윙킥과 추진 모듈을 붙이는 장거리 활공탄 버전까지 개발할 수 있어 연구 개발비를 절감하는 일거양득까지 기대됩니다. F-35가 유일하게 운용하는 GBU-57MOP는 B2처럼 대형 폭격기에 한정되며 18m 콘크리트 관통을 자랑하지만 전략 폭격기 탑재와 전술기 탑재 간 공백이 큰 상황에서 KH 버스터는 중간층을 완전히 장악해 한반도 맞춤 억제선 구축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KH 버스터는 단순 국산화가 아니라 미제 벙커 버스터의 취약 지점을 극복하면서 가격, 은밀성, 공급 안정성을 모두 잡은 하이브리드 솔루션이며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이 하이엔드 탄두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시각 한국 방산업계 사람들 휴대폰에 동시에 울린 알림 하나가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올라온 분석 보고서가 한국 SNS와 방산 커뮤니티까지 휘몰아치며 퍼진 겁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 무인기 기업으로 불리는 제너럴 아토믹스가 새롭게 추진 중인 차세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 그레이글 STOL의 동반 개발 파트너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사실이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이 프로젝트의 생산비 중 70%를 한국에 배정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무인기 플랫폼의 주력 생산지가 아예 한국으로 옮겨간다는 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국제 안보 환경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미 이를 아시아 드론 패권의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분석하고 있었고 중동 매체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미국, 이스라엘 중심의 무인기 시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더 장면이 극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중대형 군용 무인기 개발은 수조 원을 들였음에도 기술 완성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시험기 추락이 반복되면서 신뢰도가 흔들렸고 송골매를 대체할 차기 군단급 무인기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인기는 미사일 통제 지침 때문에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해외 시장을 사실상 바라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드론 프로젝트가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전체 생산량의 70%를 한국이 맡아야 하는 구조로 말이죠. 해외 매체들은 이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미국이 드론 시대의 유럽 제조 심장부를 한국으로 옮긴 것과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한국이 중동, 아시아, 유럽 시장에 무인기 경쟁에 단숨에 뛰어드는 길을 미국 스스로 열어준 셈이니까요. 이 관점은 미국 내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드론 운용 환경에 맞춰 국방 획득 시스템 절차를 크게 축소하며 해외 협력 국가의 무인기 공동 사업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고성능 방산 품질을 가진 검증된 생산 플랫폼으로 분류됐고 그 사실
사실은 미국 육군 장관의 방한 당시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생산 속도를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 중 가장 큰 요소가 무인기라고 말했고, 동맹국 중 드론 생태계 확장이 가능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며 이 분야의 협력 의지가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을 포착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FA-50, K2, K9, 천무와 같은 장비들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며 생산 속도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규모 양산 속도는 유럽 각국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 능력이 미국이 한국의 그레이글, STOL 생산을 맡긴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글로벌 무인기 시장 전망도 이미 한국의 기회를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현대전 시나리오에서 유인기 비중은 줄고 무인기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30에서 50년 후에는 전체 비행체의 절반 이상이 무인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국내외 분석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용 무인기 시장만 2032년에 약 3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 MRO를 포함하면 10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가 예상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미국의 핵심 기업이 한국을 선택한 사건은 기술, 경제, 군사 세 축 모두에서 충격적인 반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파격적인 장면은 그레이글 STOL의 세부 구조가 공개되면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업의 기준으로 개발하는 무인기인데도 데이터 링크, EO/IR 센서, A사 레이더, 엔진 제조, 기체 조립, 착륙 장치, 연료 개통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한국 기업이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가 짜여 있었습니다. 즉, 플랫폼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실체는 한국이 만든다는 구조였고, 이건 전 세계 어떤 동맹국에게도 허용된 적 없는 수준의 생산 주도권이었습니다. 미국이 MTCR에 묶이지 않는 플랫폼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도 해외에선 매우 의미 있는 전환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인기에는 수출 제한이 걸리지만 미국 플랫폼을 한국이 생산하면 그 제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에겐 완전히 새로운 수출길이 열리는 셈이었죠. 이렇게 되면 미국, 중동, 아시아 각국으로 600대 이상 판매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이미 내부적으로 오가고 있었고, 이것이 실현될 경우 15조 원의 직접 수출, 100조 원 규모의 장기 MRO 시장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에서 이걸 국가급 이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무인기 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중대형 드론의 기술력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무인기 시장에 한국이 갑자기 중심부로 들어가는 그림이 등장한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한국이 유인기, 지상장비, 탄도체계에서 만든 방산 신뢰도가 결국 무인기로 확장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고, 유럽 전문가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인기 제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GAASI가 한국 내 파트너사를 찾기 위한 실세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한국형 글로벌 무인기 생산 체제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GAASI가 한국 파트너사 실사 일정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면서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기술 요구 조건과 생산 배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그레이이글 STOL의 구조 자체였습니다. 기존 MQ-1, MQ-9 계열이 대형 활주로 중심이었다면 STOL 버전은 150에서 200m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설계돼 도시형 전장, 해안선 전개, 산악지대 운용까지 고려된 플랫폼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즉, 기존 미국 무인기가 커버하지 못한 회색지대 충돌 영역을 한국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열리는 셈입니다.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플랫폼이 향후 한국군 정보, 정찰, 표적 획득 임무와 연계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활용하는 소형과 중형 드론 전력에 대응하는 압도적인 고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미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존 송골매가 레거시 센서를 기반으로 한 정찰 중심 모델이었다면 그레이이글 STOL은 A사 전천후 레이더와 고해상도, EO/IR 센서를 결합해 탐지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됩니다. 업계에서는 탐지 거리만 기존 군단급 무인기의 2~3배 수준으로 예상하고, 레이더 해상도 역시 기존 한국 중형 무인기 대비 최소 1.5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핵심 구성품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는 이미 A사 레이더 국산화를 통해 KF-21용 레이더 시제품 성능을 확보한 경험이 있고, EO/IR
SIR 광학 계열에서도 LIG 넥스1이 중형 전투기급 센서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이 기술들이 그레이글 STOL의 모듈식 센서 베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겁 장비와 착륙 충격 흡수 장치 역시 한국중경위협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 이 부분에서도 국산화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더 주목되는 기술은 엔진입니다. GA-ASI가 사용하는 로터 터보프롭 계열 엔진 중 일부는 이미 기술 이전 가능성이 검토되는 구간이며 한화가 4,500파운드 HAF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형 터보팬 가공 역량이 무인기 엔진 체계에도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형 중형 무인기 엔진을 파생 개발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한국 항공 소재와 부품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A-ASI가 요구하는 기준은 미국 국방부 MIL 표준을 통과하는 수준인데 이를 충족하면 해당 중견 및 중소기업은 미국, 중동, 유럽 물량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증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 중 항공 표준 부품 국제 인증까지 가진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들의 기술 격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더 의미 있는 장면은 GA-ASI의 내부 요구가 단순 제조 수준이 아니라 시험평가센터 구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험평가는 그동안 미국 본사에서 직접 수행해야 했던 영역으로 해외 파트너가 주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험 설비가 구축되면 기체 피로 시험, 엔진 내구 시험, 환경 적응 시험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개발 속도가 최소 1년 단축될 거라는 전망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글 STOL은 한반도 지형과 상륙 작전 대비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산악 지형, 연안 환경, 기상 조건을 테스트하는데 최적의 시험장이 됩니다. 한국이 미국 무인기 공동 개발에 실질적 베이스 캠프로 자리 잡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혼자서는 중국, 러시아 저가형 무인기 공세에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압도적 생산력, 단가, 품질 속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고 그 핵심 결과물이 바로 그레이글 STOL의 한국 생산입니다. 유럽과 중동 다수 국가들은 MQ-9 계열 운용 경험이 부족하고 미국 승인 절차가 복잡해 구매 진입 장벽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생산 MRO 거점이 한국으로 고정되면 조달 속도, 유지비, 군수 지원에서 한국이 사실상 가장 매력적인 공급국으로 부상합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유럽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드론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생산 규모가 작고 글로벌 공급망 확장이 어려운 반면 한국은 가격, 품질, 대량 생산세 조건을 모두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미국 무인기 체계에 한국 제조 파워를 직접 결합하는 첫 글로벌 모델을 만든 셈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22일 한국 F-35급 무인기 개발 영상입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군용기 시장은 연평균 7-8%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심축이 점차 유인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여러 해외 전문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2024년 5월 한국은 F-35A 실전 도입국 중에 자체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는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라며 실전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동남아 중동 등 전략 지역에서 미국, 터키,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단순히 부품 국산화에 머물지 않고 2023년 기준 총 3,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시제기 엔진 무장, 제어 시스템까지 국내 기술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개발 실무진에 따르면 엔진 국산화 과정에서 2년에 걸친 현장 실물 시험을 100회 이상 반복했으며 최종 시험에서는 기존 수입 엔진 대비 출력 연비가 각각 15% 이상 개선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 특성을 살려 기체 구조를 대폭 경량화하고 내부 무장창 용적을 F-35A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해 실전 투입 시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 혹은 4발의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에서
한국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는 기동성, 생존성, 무장력 모두에서 기존 유인 스텔스기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한 대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전환점은 스텔스 성능과 운용 유지비 혁신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 개발진에 따르면 실제 기체 RCS 수치는 0.01제곱미터 미만으로 미국 F-35A가 0.005에서 0.01제곱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개발된 나노복합 구조체와 전파 흡수 소재를 기체 전체에 적용해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도장 유지, 재도장 비용 문제를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 F-35A의 경우 1시간 비행 시마다 최소 $1,000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50억 원 이상의 유지비가 소요되는 반면 국내 무인 전투기는 연간 10억 원 이내 유지비로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방산 자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 사업이 갖는 상징성은 단순히 무인기 개발이 아니라 첨단 항공전력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시제기 개발 과정에서만 소재 내구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 20회 이상의 외부 타워 실물 RCS 측정 시험을 거쳤고 공군의 실전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속압축, 열, 충격파 환경에서의 내구성 평가를 반복했습니다. 현장 개발진 증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소재 균열 및 열화 현상을 4차례나 발견했으나 모두 국내 기술진의 구조 설계 변경과 신소재 보강으로 극복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저피탄무인 편대기가 보여주는 실질적 성능과 운영 효율성입니다. 기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자기파 반사 면적, 즉 RCS 수치가 전방 기준 0.01제곱미터 미만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히 스텔스라는 수식어를 넘어 실전에서 탐지 회피 능력이 실제 입증됐다는 의미입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4년 4월 한국 무인 전투기는 미군이 실전 배치한 크라토스 XQ-58 발키리와 스텔스 성능에서 대등하거나 일부 환경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체 중량을 줄이기 위해 조종석 공간과 관련 시스템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부 공간을 최대한 무장창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 또는 4발의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 엔진 출력 기준으로 봤을 때 추력대 중량비가 0.98까지 올라가 기존 F-35A보다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설계 덕분에 기동성은 물론 임무 운용의 유연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AI 자율 임무 시스템도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군용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실시간 조종에만 의존했지만 이번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AI 파일럿 알고리즘을 탑재해 보람의 전투기와 연동 운용 시 조종사 1명이 동시에 3-4개의 무인기를 실시간 통제하면서 AI가 표적 인식, 공격, 회피, 복귀 등 임무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미 공군이 차세대 유무인 복합작전을 준비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CNN은 올해 5월 한국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동시 제어 능력 자율화 수준에서 미국, 터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선도 국가와 견줄만 합니다. 또한 국내 개발된 전기 모터 기반 차세대 조종 장치 도입이 생산비와 신뢰성 양쪽 모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 유압식 시스템은 고가의 외산 부품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무인 전투기에는 전기 모터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기체 중량을 약 8% 경감했고 생산 비용 역시 한 기체당 10억 원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엔진까지 국산화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부품 국산화율이 95%를 넘었고 실제 예비 부품 조달과 수리 시간 역시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된 것으로 개발진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전 투입 시 기대되는 전략 효과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F-35A 1개 대대인 18대가 동시 투입되는 임무와 저피탄 무인 전투기 1개 편대와 보람의 두기 조합이 동시에 투입되는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무인 전투기 편대 조합이 임무 성공률 15% 이상, 생존성 30% 이상,
전체 비용 40% 이상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장 상황에서 무인 전투기 투입이 기존 유인 전투기 의존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 등 F-35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에서 이번 무인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방산업체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수출 수요가 존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해외 방산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중동,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군 당국 및 방산업체에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실물 테스트 영상과 RCS 데이터, 운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한 공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부 방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실제 무인 전투기 대당 가격이 300억 원 이하로 유지되고 국산 엔진 부품 중심의 장기 운용 플랜이 확립될 경우 연간 50억 달러 이상 신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무기 수입 대체 효과를 넘어 2조 원 이상에 달하는 해외 무기 구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무인 전투기 개발은 단일 기종의 성공을 넘어 국내 항공부품 소재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무인기용 복합 신소재, 전기모터 기반 차세대 조종장치, AI 파일럿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항공방산 부품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 개발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무인 전투기 연구 개발에 직접 투입된 인력만 2,000명 이상에 달하며 그 가운데 60% 이상이 신규 채용 인력이었습니다. 실제 방위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무인 전투기 사업을 바라볼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 방산이 이제 더 이상 외산 전투기 수입국이 아니라 실제 실전에서 검증받은 첨단 무인 전투기를 독자 개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술 자립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실전에서 탐지 회피, 자동 임무 수행, UGV 혁신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맞춤형 파생 모델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첨단 무인 전투기 강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적 진보와 현장 중심의 집요한 개발 노력이 쌓여 이제 실전과 수출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아 있습니다.